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10시가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희님, 안녕하세요. 네, 민호님도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아는 이름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네, 모두 저녁을 잘 보내시고 편안히 계시다가 지금 들어오신 거겠죠? 네. 여러분들 2달 동안 틈틈이 날마다 만우절 다 읽으셨나요? 네. 그 사이에 되게 기쁜 소식도 있었어요. 윤성희 작가님이 동인문학상을 타셨는데요. 제가 마치 그 독일에 뭔가 그 스코어 맞추는 문어 있잖아요. 문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딱 픽을 했는데 찐팬으로서 제가 픽을 딱 했는데 작가님이 상을 받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자, 이제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 책 얘기를 좀 해볼까요? 첫 번째 단편이 여름방학이고 이름이 약간 좀 이분도 이 이름을 자기 이름을 싫어하시는데 처음엔 좋아했다가 나중엔 싫어하시는데 처음에는 돌림자 안에서 가족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어떤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인간관계가 이제 깨어지고 나서는 혼자가 되고 자기 이름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병자 씨가 나와요. 여러분 이 단편 네 너무 응원하게 되죠. 그래서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비로소 자기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을 떠올리면서 자기 인생에 맞는 앞으로 자기가 꾸려나가고 싶은 인생의 형태에 맞는 이름을 지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단편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하면 우리가 꿈에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지만 옛날 애인이 찾아오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애인과 좋게 헤어진 것이 아니라 약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애인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편견, 그 원가족들의 편견, 너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우리와 같이 가족이 될 수 없어 라는 이 밀쳐냄을 겪어야 했던 그런 병자씨이고 그 사람한테 모든 불행을 다 어쨌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기 인생을 꾸려가다가 큰 불행을 맞은 옛 애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쵸? 상처를 주었던. 네, 그래서 이 그러지 마요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의 작은 저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밀쳐내는 것도 사실은 내면의 힘이거든요. 병자씨의 내면의 힘. 그 사람이 다정하게 나의 인생의 일종의 발을 붙이려고 할 때, 무임승차하려고 할 때 아주 은근히 그거를 밀쳐내는 그러지 마요. 이런 톤이었겠죠. 그런 톤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병자씨를 보면서 저도 약간 배웠어요. 맞아요. 우아하고 은은한 반격이었다고 지금 원더러님 말씀하시네요. 맞아요. 그러지 마요. 라고 하면서 은근한 협박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방학 뜻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자기가 더 회사에 이 공간에 남고 싶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이별을 했어야 되는 자기가 원래 했던 일과 이별을 했던 이 병자씨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자기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우아하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아하게 밀쳐내는 마음의 힘을 길러내는 이 시간이 방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방학이라는 건 사실 잘 쉬라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물론 방학 숙제 이만큼 내주시지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자기 성장을 꾀할 수 있는 이 방학과 같은 시간이 좀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사실 아이들 10대나 그 이하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방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삶이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들로 살아갔던 삶이라면 그것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으로서의 여름방학이라는 단편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암에 걸린 영순이란 주인공과 함께 국수집에 욕하러 가기 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물론 이 이유는 이 영순한테 빌리고 갚지 못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욕을 해주러 이제 가는 그런 단편인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남은 기억에서 우리가 각자에게 상처를 어쩔 수 없이 주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상처에 대한 극복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잘 그려낸 단편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여기서 이제 명언을 하나 찾았는데 여러분께 꼭 나중에 이게 끝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이 나와요. 언니 새벽에 그런 생각하면 불면증 걸려. 이거 있죠.
정말 인생의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누군가가, 우리가 밤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반성하기 좋은 시간이고, 슬픔에 빠져들기 너무 좋은 시간인데, 그쵸? 근데 그런 어떤 사람한테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줘야겠다. 여러분, 새벽에 그런 생각하면 불면증 걸려요. 라고 꼭 말해주고, 제가 끝없는 상념으로 빠져들어갈 때 누가 저한테 찾아와서 너 새벽에 그런 생각하면 불면증 걸려.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불행에 허우적거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쵸? 진짜 명언이에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언니 착각하지만 아직 용서해준 거 아니야. 이것도 너무나 시크한 말이었는데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가운데 굉장히 무심하게 받을 사람은 받고 뭐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툭 던지고 넘어가는 진정한 어떻게 보면 인생을 깊게 바라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가벼운 명언, 가볍게 던지는 그런 명언 속에 그걸 읽는 독자는 갑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새벽에 그런 생각하면 불면증 걸리는구나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말 내공이 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굉장히 되게 깊은 단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어느 밤은 여러분들이 아마 수상 작품집에서도 읽었을 것 같아요. 킥보드를 타는 할머니가 나중에 사고를 당해서 위험한 순간에 처할 뻔하다가 청년을 만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문장이 더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109페이지에 보면 네. 그래서 얼음땡의 인생을 비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뭔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누가 와서 어떤 기척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불행에서 일어나기가 사실상 힘든 거야.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청년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오른손을 들어 청년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아팠겠네. 나는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 후로 뭔가가 사라졌어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것들이요. 사람들한테는 고시 공부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청년이 말했다. 나는 그래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 거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치 내가 혼자 얼음이 되어서 동결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는데, 어렸을 때 우리 얼음땡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어른이 돼가면 어른이 될수록 내가 지금 땡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되게 센 척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어떤 우연적인 사건들이 끼어들어서 누군가와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면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자기 마음을 내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연히 만난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는 과정, 그러니까 더 크게 말하면 서로를 구하게 되는 이 과정은 이 어느 밤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적적인 사건처럼 보여요. 네.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이 작품집에서 다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네모난 기억이었어요. 정말 제가 읽은 최고의 밀당 연애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정민과 민정, 이름을 이제 서로 바꿔서 부를 수 있는 정민과 민정의 여러 번 어긋나는 정말 인생 최고의 밀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장례식 때마다 만나는 그 커플 얘기요. 그래서 이 둘의 얘기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응원하면서 지켜보게 되는데, 저는 민정이 연애를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 민정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되게 간절하게 바랬고 왜소해지지 않기를 응원했는데, 그런 민정이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159쪽을 읽어볼게요. 고등학교 때 민정은 따돌림을 당했다. 그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과 웃으며 사진을 찍을 자신이 없었다. 민정은 어머니에게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절 가장 많이 괴롭혔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부모님이랑 웃으며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그 아이 앞에서 제가 더 환하게 웃으며 가족 사진을 찍었어야 했다는 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점점 더 위축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가 욕심낼 수 있는 작은 행복 앞에서도 점점 자기 자신의 욕망을 감추거나 뒤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민정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들이 나를 자꾸 납작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더 욕심을 내야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불행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다가는 자기 몫을 점점 더 잃게 될 뿐이고 어느 한순간에는 자기가 가져야 마땅한 어떤 환한 풍경 앞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민정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도 꼭 기억하자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도 저 환한 풍경 속에 반드시 있고야 말겠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 불행에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민정이 하는 거고, 거기에 저는 책을 읽으면서 열렬하게 아주 호응을 했어요. 윤성희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이 명랑하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그렇게 명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우리 삶이 그런 것처럼 온갖 불행함들이 다 들어가 있고 교통사고만 해도 대체 몇 명이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얼룩들로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네 칸 중에 한 번쯤은 웃는 얼굴을 그릴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 그것이 설사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들이 그 이후의 작품들이겠죠. 표제작인 날마다 만우절을 보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이야기가 흐르고 나면 그 거짓말을 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자기의 아주 깊숙한 곳에 있었던 어떤 비극과 슬픔을 꺼내내는 일이 돼요. 마치 윤성희 소설이 우연과 거짓말과 농담과 장난과 하는 모든 어린아이의 어떤 장난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숨겨놓는 것처럼 그것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슬픔을 건져낼 수 있는 그것이 하나의 방법,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소설에 대한 강력한 비유처럼 읽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만우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슬픔을 끄집어내기 좋은 날, 거짓말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진심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들, 네모난 웃음을 그려낸 그 네모 뒤에 숨어있는 어떤 슬픔을 한 번쯤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오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그려낸 그런 작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만우절을 읽어봤고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릴 식물은 제가 9월 달에 이제 가족과도 같았던 어떤 존재를 떠나보낸 동안 많은 식물들을 좀 방치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꽃이 잘 피고 그런 애였는데 약간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정수리가 없어진 애가 있어요. 이거 좀 무거워요, 여러분. 이게 무거운데 이 아이예요. 얘가 누구냐면 베고니아 타마야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얘가 잎이 다 떨어지고 상당한 고난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요 부분, 요 빨간 잎이 있는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의 줄기를 과감하게 잘라낸 것이었어요. 식물은 계속해서 그 잎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걸 잘라내줘야 얘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그걸 잘라내기가 어려워요. 네, 욕심이 나거든요. 욕심이 나고 두렵기도 하고요. 무언가를 잘라내고 가위를 든다는 것이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일상에서도 하다못해 식물을 기를 때도 가위를 든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는 빨간 잎은 새 잎이 나고 있는 거예요. 새 잎이 나서 빨간 잎이 된 거고 무려 이만한 줄기를 잘라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실은 상실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꼭 이렇게 그것이 다는 아니었다라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하다못해 식물을 기르는 일에 있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잘라내야 하는 순간들이 오면 잘 건강을 위해서 잘 잘라내고,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일이든 어떤 거든 간에요. 잘라내고 난 뒤에는 그것의 회복을 위한 어떤 순간이 온다는 것을 윤성희 소설이 말하듯이 우리도 같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11시가 넘었어요, 여러분. 내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를 또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이죠.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어떤 책으로 만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책을 선정을 해야 할지. 페터회의 장편 소설, 근데 이게 좀 두꺼워서 약간 제가 고민을 좀 하긴 했어요. 이게 분량이 제법 되는데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이에요. 우리가 이 겨울밤에 이 내면적 스릴러를 집중해서 읽고, 사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1월인데 1월 말이면은 이제 눈 많이 오잖아요. 춥잖아요. 그런 계절적 배경에도 딱 어울리는 책이니까 여러분 같이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을 읽고 1월달에 아니요, 무섭진 않아요. 네, 내면적 스릴러예요. 내면적 스릴러. 네, 스릴러보단 추리소설이라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네. 김현수 작가님이 이거를 추천을 하셨는데, 죽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할 추리소설을 뽑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김현수 작가님을 믿고 저를 믿고 여러분이 이 소설을 읽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시작 잘 하시고 저도 2달 동안 잘 지낼게요. 여러분 이 책 읽고 또 만나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 책 읽는 겨울 되세요. 감사합니다.